할게요. 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심야의 혁신 톡톡, 당원이 혁신안을 검증한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여선웅 위원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우리 천준호 위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이시죠. 네, 최재성 위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성입니다. 전 남양주 갑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야의 혁신 톡톡 9시 지금 이제 라이브를 시작을 했고요. 민주정편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정당발전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댓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정당발전위원회가 8월 24일 날 이렇게 출범을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전체 회의를 19번째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19번째 전체 회의를 가지면서 저희가 3차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이제 최고위에 이제 뭐 권고를 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좀 분위기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천준호 위원님과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뭐 근황 토크 좀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준호 위원님은 요즘에 이제 네. 강북갑에 아예 이제 네. 지역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강북갑 지역위원장 된 것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제가 정당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 민주정편에도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최재성 위원장님은 또 정발이도 활동도 하시고 뭐 다른 여타 많은 활동들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뭐 한 끼 듭쇼 이런 뭐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또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최근에 근황 같은 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발이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끼 듭쇼도 우리 정발이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3차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그 혁신 브리핑 PPT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 오른쪽이죠.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화면을 좀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혁신안은 당원자치회로부터 시작해서 당원자치회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혁신안의 골간이 되겠습니다. 당원자치회는 2명 이상의 당원들이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당원단체로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또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전당대회 대의원, 100명당 1명씩 시도당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 추천권, 또 100명당 1명씩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를 합니다. 화면의 왼쪽으로는요. 시도당 상무위원 선출, 중앙위원 선출, 전당대회 선출 말씀드린 대로 이 권한을 이제 권리당원들이 갖게 되시고요.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지나쳐 왔던 것이 모든 대의제 권력은 선출 권력이야만 의미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나라들이 그렇죠. 독재 국가나 비정상적인 권력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 빼고는 선출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당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민주당에서 오랜 동안 이 선출 권력으로서의 대의제를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도 많이 늘고 당원들께서 또 열심히시고 또 정치 수준 여러 가지 인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각급 대의기관을 선출로 하자
이런 것이고요. 오른쪽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 4권을 부여했습니다. 토론권, 투표권, 발언권, 소환권이 그것이고요. 또 토론 시스템을 이제 거당적으로 조직화하고 안착시켜야 됩니다. 직접 모든 당원들이 결정을 할 때는 찬반 내지는 선택적 투표가 아니고 충분히 수기하고 토론해서 그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과정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 시스템의 설계와 안착이 필수적이고요. 맨 위에 이런 토론을 거쳐서 합당 해산, 당헌, 강령 의 재개정 그리고 공천특별당규의 재정 개정을 전 권리당원 투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의 구조개혁의 골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풀었는데요. 선출직 권력으로 대의제를 설계하기 위해서 각급 선출 규정들을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10명당 1명, 전당대회가 없는 시기 최고 의결기구가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지구당 위원장 또 임명직 당연직 등 8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은 포함을 시켜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선출하고요. 시도당 분권이 상당 정도 됐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또 기초단체장까지 시도당에서 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시도당 내의 분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도당 상무위원회 구성도 당연직 임명직을 빼고 나머지는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선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당 공천 예비 후보 신청 시에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당원에 의한 기본 검증을 하자는 뜻으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3% 내지는 5%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갖고 예비 후보를 입후보해라 해서 기본 등록 여건에 권리당원 일정 비율 추천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토론 및 투표 단위인데요. 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당헌, 강령, 그다음에 공천 특별당규, 정당의 합당과 해산, 그리고 당원들 발안 요건이 형성된 전체 당원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의 서명으로 발안 요건이 충족된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는 전당대회가 열릴 때는 전당대회 대의원 당원들이 주로 선출하는 거죠. 대의원 50%, 전 권리당원 토론투표 50%.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중앙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위원 50%, 전 권리당원 50%의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사건은 당원 투표 요구권입니다. 전국 권리당원의 전체 총수의 10%의 발의 시 의무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고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투표와 투표한 숫자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발안권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토론권은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요구하고 토론을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요. 당원 소환권은 지금도 당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당원의 20% 이상인데 17개 시도당이 전체가 또 20%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총수 20%가 아니고 각 시도당 17개 시도당 20%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시도당에서 20%가 충족이 안 되면 소환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환을 남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재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결정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직접민주주의 결정 방식은
전당대회가 열릴 때는 전당대회 전국 대의원 50%, 전 권리당원 50%, 열리지 않을 경우 중앙위원 50%, 전 관리당원 50%의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 당규입니다. 지금 공천은 세 칙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참여 경선이다. 그럼 국민 몫을 50% 이상 한다. 이게 당헌에 단락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각급 선거,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당대표 선거 등 당내 또 혹은 공직선출자 경선의 각급 선거 규정을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특별 당규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정된 특별 당규는 향후에 개정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위원이나 전당대회 대의원 50% 플러스 전 권리당원 50%의 찬반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나 소수에 의해서 그때그때 세칙을 바꿔서 공천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선거에 맞게 한 가지 제도를 합의하고 이것을 개정할 때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후보의 준비 또 당원들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의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원자치회를 통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 대의원대회 구성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은 각 국회의원 총선거구 지역구마다 이 전체 유권자 수 그다음에 권리당원 수를 감안해서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지역구마다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모든 지역구에 30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수 할당제에서 사실은 최소 규정으로 30명을 설정을 하고 그 이상은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을 추천케 해서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추천에 따라서 비례하게 그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는 본적지를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원 자치의 활동은 중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권리 행사는 한 군데를 지정하고 등록해서 거기 외에는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위원회 말씀드렸고 시도당 상무위원회 말씀드렸고요. 지도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도체제 최고위원 제도는 권역별로 시도당 위원장 중에 권역별로 한 명씩 호선을 하게 돼 있어서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전국 선출 최고위원 3인, 대표는 물론 따로 뽑고요. 그리고 여성 노동 청년 최고위원 각 1인씩 3인, 그다음에 노동 민생 합쳐서 지명직으로 최고위원 1인, 그다음에 지방분권 취지를 살려서 지방자치대표 최고위원제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각 1인 1표씩 모든 선거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2표 행사를 해서 짝짓기를 하거나 후보 간에 합종연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당원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오른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년당원, 평생당원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당비 연체가 없는 당원은 또 부득이한 경우 뭐 휴대폰을 바꿨는데 당에서 관리를 못해서 당비를 못 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제 요건을 부여를 해서 결론적으로 5년 이상 당비 연체가 없는 이 권리당원에게는 모든 선거에서 10,000명당 0.5 내지는 1% 이거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비율을 둬서 10만 명의 평생당원, 100년당원이다. 그러면 5%에서 10%의 별도의 투표 비율을 줘서 오랫동안 당에 활동했던 당원들의 그런 위치를 존중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은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수시당원입니다. 국민들과 당원의 문턱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원이 아까 말씀드린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 당에 도입되면서 토론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 당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특히 발언권이 충족된 주요 의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또 이 제한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입탈당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입당하고 또 필요하면 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당 심사는 권리당원 이상에만 적용이 되는 국민과 사안별로 시기별로 함께하기 위한 문턱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당원과 권리당원 구분을 수시당원, 권리당원, 백년당원, 평생당원 이렇게 3단계로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요 당직 겸직 금지를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대변인, 전략위원장, 홍보위원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해서 현역위원회 겸직을 금지해서 집행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주요 직책의 물리적인 어떤 근무 환경들을 최선을 다하게끔 그렇게 보장을 했고요. 그 대신 원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 임명해서 원내대표 임명으로 해서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 때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입니다.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다만 아무나 또 자격이 없는데 현역 의원하고 경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기본적으로 거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총수의 3%에서 5%를 받아온 사람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위를 당연히 기존대로 거치게 됩니다. 후보자 당직 사퇴 시한을 조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1년 6개월 전, 또 시도당 위원장 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역시 1년 6개월 전, 시도당 위원장 중에 시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전 이렇게 사퇴 시한을 대폭 앞당겨서 이 선출직 직위가 자신들이 정치적 점핑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유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입니다. 요즘에 이게 발표된 이후로 당원들 간의 논쟁이 뜨거운 분야입니다. 선출 분야를 대폭 확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20%는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비례대표 추천을 지도부에게 두고 그 다음에 경제, 외교안보 분야 등 아주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선출 방식에서 제외토록 해서 20석의 당선 가능성 의석을 예상한다면 6석 정도는 이 지도부나 별도의 선출 방식으로 빠져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14석 정도를 사회복지, 문화 이런 분야로 나눠서 해당 분야의 순번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이 해당 분야의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정도의 토론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투표가 아니고 2명 내지는 3명의 복수 이상의 후보를 선출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그중에 1명을 최종 후보로 공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당은 공천제도에 있어서 공직은 국민에게 그리고 당대표와 같은 당직 선거는 당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큰 원칙이 있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공직 후보자 선출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공천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당원을 골고루 섞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선출처럼
뭐 5대5, 6대4 이렇게 비율을 나누는 것보다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굳이 비율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있어서 청년들을 특별히 할당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 그 대신 지역구로 청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 우대 혁신 지역구, 혁신 공천 지역을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 대신 20대 청년의 경우에 비례대표 특정 분야에 도전했을 때 30%의 가산점을 예선과 마지막 관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인데요. 정당 현대화 중에 1번입니다.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100명 이상의 유급 당직자를 쓸 수 없습니다. 당원이 100만을 돌파했고 또 당원들의 수준과 참여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법적 한계로는 당을 운영해 나가고 당직자가 효율적으로 민주당의 여러 업무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제도를 그때 자원봉사를 받을 게 아니고 사무처 공식 체계로 편제를 해서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별도로 온라인 기획사무총장을 임명해서 인력과 예산의 일정 비율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나름의 이제 자기 완결성, 자기 독립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대응, 가짜 뉴스도 그냥 수집만 하면 안 되겠죠. 법률 대응, 또 대응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생산해내는 것, 이런 것도 당원들이 잘 할 수 있고요. 행사기획국, 이번에 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촛불 1주년 4, 5일 만에 그렇게 주최 측도 대표도 없는데 훌륭하게 이렇게 해냈거든요. 데이터국, 디지털 공보단, 홍보단 등등을 온라인 기획사무총장 아래 두어서 자기완결적인 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상용화와 앱 기반 정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수기하는 정당을 지향합니다. 수기 토론 시스템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사무처에 스위스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수기 토론 지원국을 당내에 신설을 해서 당원들의 권한이 높아진 만큼 토론이 필수적인데 이 토론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토론 요원 양성 시스템도 완비키로 했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술술 우리 혁신안에 대해서 우리 지금 19차 모였던 그 회의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선 의원이 한번 결석했죠. 네. 20차입니다. 네. 네. 그 우리 천진호 의원님도 결석 안 하시고 많이 참석을 하셨죠? 네, 저도 한 번 빠졌는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천진호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좀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진호 의원님이 여기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서 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 대표하는 이렇게 지역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좀 내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당원 자치의 회에 대해서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서의 바라보는 좀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당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구조는 사실은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나 공간이 사실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할 것인가가 한 축의 고민이었는데, 기존에 또 당 조직에서 당 조직을 운영해 왔던 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또 낯선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기존 당의 운영과 질서와 어떻게 잘 결합이 될 거냐, 이게 많이 사실은 이제 걱정거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안된 당원 자치회가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을 좀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제 당이 어쨌든 그 만들려고 하는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에 처음에는 사실은 많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이게 혹시 이제 지역위원장들의 뭔가 이 예, 권한을 좀 침해하고 네. 예, 자각력을 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네.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간에 사실은 많은 토론이 좀 있었고 그 원내 지역 위원장들 모임 같은데 가셔가지고도 네, 우리 신재성 위원장께서 네. 직접 이제 지금처럼 열띤 이제 강연도 해주시고 네. 예, 의견도 이렇게 좀 취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높아졌고 네. 당이 그에 맞게끔 자기 체질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당원 자치에 대한 이렇게 지역위원장들의 좀 우려는 많이 좀 이렇게 불식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예를 들면 통제할 수 없는 또는 위원장에 도전하는 어떤 네. 뭐 예를 들면 근거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네.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네.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살린다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그런 네. 어떤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부각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예. 저희 어제 이제 강남갑 제가 지역위원 네. 우리 제 지역위원회 거긴데 네. 우리 그 김성건 우리 지역위원장님도 당원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그 정당이 과거에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이 좀 이런 운영에 있어서는 좀 비민주성이 있었는데 이건 당원 자치에는 아니면 저희가 혁신안 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적인 당원들의 참여를 많이 보장을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우리 정당이 좀 나아갈 방향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지역의 운영위원 할 때 좀 으쓱했습니다. 네. 그 당원 자치회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냥 이제 이런 개념적인 표현 말고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당원 동아리 이렇게도 당원 동아리라고 네,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당원들이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네. 이런 형태의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당원자치회를 이제 활성화시키려면은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당원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알아야 플랫폼이 있어야 서로 모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플랫폼들도 사실은 이번 정발위에서 실제적으로 회의해가지고 무슨 권고만 한 게 아니라 이 말하자면 액션 플랜도 냈었는데 그게 그 이른바 그 나는 민주당 이라는 앱을 통해서 좀 실현되는 것 같은데 그 최재성 위원장님 우리 나는 민주당 앱 요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은 네. 여선은 의원이 소개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네. 그 나는 민주당 이 어플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어플을 깔면은 그 뭐 지금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그 앱스토어에서 이제 나는 민주당 앱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뭐 자기가 운영하는 당원 사업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개하고 자기 호명 운동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나는 민주당 앱이 이것도 이제 초반에는 좀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다른 상대 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 나는 민주당 앱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 캠페인이 굉장히 그 정당 민주화하는데 우리나라 정당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우리 당 말고 다른 당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선거 때 선거 기간에 자기 집 앞마당에 나는 민주당, 나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팻말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은 네. 유럽에 이제 깃발 같은 것도 깃발도 꽂고 집 앞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자기가 정당이라는 거를 좀 내세우는 게 조금 불편하고. 근데 최근에 좀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추석 때 그 동네 지역에 저희 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네, 제가 네. 서울 강북갑 지역위원장 아닙니까? 네. 지역에 있는 이제 전통시장을 다니는데 지나다가 저를 본 사람이 창문을 쭉 내리더니 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는 사실은 보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을 잘 뽑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이런 네. 흐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앱이 제공이 되면 내가 민주당이라는 거 어디에 네. 살고 있다는 것을 네. 이제 공개하고 또 그걸 공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정보를 나눠 가지고 필요한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앱 아닙니까? 그쵸, 이 앱이? 맞죠.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큰 앱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가입하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보면은 그 지도가 네. 너무 파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초반에 베타 버전으로 네. 그 이렇게 좀 시험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자기 표시하는 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나오는 이 아이콘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 그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란색 아이콘으로 바꿨다는 그런 비화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질문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부쩍 이제 그 지지자 당원님들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신지 네. 문제 제기가 어떤 건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목이 지금 거의 뻣뻣할 정도로 하루에 네. 몇 시간씩 보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원자치회가 너무 번잡한 거 아니냐, 수고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지금 100만 당원이 넘은 상태에서는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권리 행사를 하게 만들지 않으면 관리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전적으로 뭐 오프라인 모임, 오프라인 자치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아까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것 중에 정당발전위원회 안이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는 당헌 당규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고요. 또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를 기본적으로 통과시켜야 그 다음에 당무위, 중앙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게 돼야 제도로서 이제 안착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착된 제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천특규라든가 그다음에 당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강령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거는 전당원과 전대의원 혹은 전당원과 전중앙위원회 5대5의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꾸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꾸지 말자가 아니고 소수에 의해서 그때그때 좌우지하지 말고 당원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 출마자 평소에 또 조금 더 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해당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당원들에게 의제를 던지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번 혁신안의 그 모든 좀 관통하는 키포인트는 저는 당원 참여, 네. 당원의 그 참여를 굉장히 이끌어내는 제도, 문화 이걸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자평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지금 우리 그 이제 이 지금 시간 혁신톡 이 심야에 이제 가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혁신안을 낸 것 중에 하나 비례공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을 우리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당원분들께서 그리고 또 지지자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또 논쟁도 붙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이런 논쟁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피하지 않고 바로 우리 당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가진 이유 중에 또 취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이 사전 질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성함을 곽 땡땡님 에서 이제 주신 건데 비례공천에 국민 50만의 추천이라는데 당원권 강화가 신념이 아니었나요? 열린 형태로 하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정체불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을 향해 총질하고 문재인 정부에 해를 끼치는 언행을 일삼는 의원들에게 징계 당원이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앞부분 비례공천이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인지하기로는 최대한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렇게 투표도 하고 소환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했는데 왜 비례공천 할 때는 왜 국민선거인단을 따로 제도를 둬서 모집을 해가지고 국민들도 참여시키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천준호 위원장님, 앞에 우리 최재성 위원장께서도 이제 약간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당내의 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어떤 이제 합의 기준이 당직은 당원 중심으로 하고 당직은 그러면은 뭐 예, 당대표 이런 거? 당대표라든지 뭐 최고위원은 네, 예, 네. 당원 중심으로 선출을 하고 물론 그때도 국민의 의견을 듣지만 네. 중심은 당원이다 이렇게 하고 네. 공직자를 선출할 때는 뭐 국회의원, 뭐 자치단체장, 뭐 시도의원 이런 분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되겠죠. 투표로 네, 네.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공직. 네. 선출할 때는 국민 중심으로 물론 그때 국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도 참여를 참여할 하지만 수 있고. 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제 대략의 전통적인 합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래서 어쨌든 국민적 참여율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총선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도움이 갖고 되죠. 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고 그렇다고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같이 네. 그 안에 섞여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각 분야별로 2배수 또는 3배수의 예를 들면 사람을 뽑아내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물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땡땡 같은 분이 만약에 나오시게 된다면 네. 그분들을 우리 참여 선거인단께서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배수 3배수 추천된 분들을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순위 투표를 또 이제 네. 하게 됩니다. 순위 네. 투표를 해서 당선 가능권으로 이제 걸러내는 과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것 같은 안땡땡과 같은 분이 비례대표 네. 선출하는 일은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땡땡이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국민 참여 선거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원분들 조금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때 최 위원장님 저희가 대선 때 막 경선 선거인단 모으고 막 국민들 참여시키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비슷한데요. 네. 그런데 대선은 세 분의 후보가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선거인단으로 당연히 당원은 포함이 되고 네. 일반 국민도 권유를 하고 또 자발적으로 오시고 해서 네. 214만 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비례대표는 사실 대통령 선거보다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권리당원 비율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오히려 더 늘어났죠 지금 네. 숫자가. 그래서 예컨대 50만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권리당원 비율이 한 7, 80% 정도 된다. 권리당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토론을 한 달 동안 진행할 네. 때 이제 토론 배심원단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서 네. 인기영합 투표로 그친다거나 네.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네. 앞뒤로 또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뭐 인기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당이랑 너무 예, 만약에 우리 당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네. 어느 당 최고위원이신 유땡땡 여성 최고위원님 같은 분이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했는데 갑자기 신청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컷오프 과정이 컷오프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무조건 또 당원 국민 선거인단 50만 명이면 여기서 숫자가 많으면 1차 투표, 2차 투표에서 또 걸러낼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하기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감안해 봤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5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한 달 동안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각 입후보한 후보들도 나 이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사회복지 분야 신청했으니까 와서 투표 좀 해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명의 후보들이 각각 모아오는 숫자가 우리 권리당원의 숫자를 대통령 선거처럼 넘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각 후보가 권유해서 오신 국민선거인단은 하나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첫 번째 이거는 공직 후보 선출 과정이기 때문에 공천입니다. 공천의 경선입니다. 비례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당원들만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또 뒤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몫이 85%입니다. 지금 네. 국민이 15%고 그 85%가 대의원, 일반당원, 권리당원으로 현행은 세 측에 나뉘어서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를 뽑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몫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럼 비례대표 공직자 선거인데 이걸 100% 그 당원으로 해버리면 이런 이제 논쟁이 각급 선거마다 다 유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잘 우리가 합의하고 운영해 왔던 것을 지키면서 변별을 하는 데는 권리당원만큼 또 수준과 안목을 갖춘 그런 일반 국민이 그렇게
제가 보기엔 조금 그거는 아무래도 당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을 사실상 상당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장을 해낸 그런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약간 실시간 그 질문 중에 이제 그 비례대표 모집할 때 이제 확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투표하면 어떡하냐 뭐 약간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컷오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당가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컷오프가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분야의 5명의 후보가 자기가 속한 단체나 뭐 이런 네. 지인들 국민 이 심사단에 참여해달라고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 경선보다 훨씬 더 양도 적고 네. 그다음에 후보별로 논하져 있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이라는 큰 산에 비하면은 각각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네요. 그렇게 또 모셔오고 권하고 모아와서 우리 비례대표 선거가 밀실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붐업을 또 해야 되는 그렇네요. 네. 그런 어떤 이 도구로도 작동을 하면서 권리당원이 이거는 태산같이 네. 이거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전략적인 의미도 있는 게 비례대표 선거가 사실은 그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지지율에 따라서 그 의석을 가지고 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득표율이 좀 뭐 이렇게 괜찮게 안 나와가지고 뭐 저기 다른 당이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뭐 비례대표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비례대표의 관심을 많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도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혁신 아니다. 아니 우리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이렇게 직접 선출하게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이제 거의 다 알려졌으니까 네. 얘기할까요? 네. 지금 150만을 돌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리당원이. 그러면 이렇게 국민 심사단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권리당원들 절반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80만입니다. 그런데 각 후보들 뭐 수십 명의 입 후보한 수백 명 될 겁니다. 이분들이 한 100만 모시고 왔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닫아놓는 거는 첫 번째 우리 당에 합의돼 왔던 이런 방식 이것을 전면적으로 논쟁적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 하나 하고 이거는 어차피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죠? 그동안 그렇죠.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나 수백 명이 10,000명, 20,000명씩 이렇게 이 심사단에 모시고 오는 거고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70만, 80만, 100만의 권리당원들의 그 공통적인 컨센서스를 넘어서기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비례대표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영입을 또 다 비례대표 쪽으로 이제 많이 해서 정당 활동은 안 했지만 국민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좀 신망받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영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또 측면이 또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게 이 순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비례대표 또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대략 한 40여 명 이상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제 올라오고. 추천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당선 가능권을 대략 20위권 안으로 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거기서 한번 걸러지게 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예,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중앙위원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원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00명이 한 명씩의 중앙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앞으로 중앙위 구성도 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의 중앙위원들을 구성하시게 되는 네.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하셨던 어떤 이제 그냥 단순히 짧은 기간의 대중적 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중적인 지지 뭐 이런 거를 얻어가지고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그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안땡땡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는 이런 일은 저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을 네. 합니다. 순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비례대표. 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네. 네. 전체 설계가 사실은 현역이나 위원장 중심의 당권 구도입니다. 시도당 위원장도 현역 내지는 뭐 지역위원장, 중앙위원도 현역과 지역위원장 중심, 대의원도 현역과 지역위원장이 주로 대의원을 그쵸. 짜죠.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보직도 현역.
네. 원내도 현역. 네. 그래서 현역이 길목길목마다 있습니다. 당권에. 그런데 이것을 권리당원으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후보 등록하는데도 권리당원 일정 숫자 % 이상 받아와라. 그리고 중앙위원, 시도당 상무위원, 전당대회 대의원도 권리당원이 자발적 활동을 통해서 구성해라. 그리고 비례대표도 컷오프는 중앙위원인데 권리당원들이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야 당원들이 인기 위주 이런 데에 당하면 어떡하냐. 그것을 중앙위원회 예선전에서 잘 감별을 하시는 것도 현역 대신에 지금 권리당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2명 올라오면 그중에 1명을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정하는데 이것은 당연직 일부하고 100명당 1명씩 선출한 네. 권리당원 권력입니다. 그래서 현역이 지키고 있는 당권에 일관되게 지키고 있었던 길목길목을 권리당원이 지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2중 3중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필터링 절차들이 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게 이게 저희가 혁신안들이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 들어보니까 이제 중앙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 중앙위원회가 사실은 따져 보면은 그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국회 뭐 이렇게 따지면은 국회 같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국회 같은 곳인데 기존에 이제 중앙위원들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네. 그리고 뭐 단체장 이런 분들이 간부 이제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당원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도 저희가 혁신안을 낸 거죠. 네. 네. 중앙위원회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고 그 내용도 바꾸고 어쨌든 이렇게 당원들 참여하는 게 곳곳에 진짜로 지뢰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제가 이제 사전 질문에 나왔던 거를 또 하나 읽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혁신안 김모모님이 네 제가 알기로 혁신안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원내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뭐 예상된다 보도가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냐 요게 이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일단은 천준호 위원님께서 네. 혁신안을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정발위원들끼리만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제 들어가서 주요한 논의 사항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최고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또는 이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 토론도 하고 수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감대가 저는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하고 절차에 따라서 뭐 중앙위라든지 당무 일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종 결정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길은 물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발위원회의 당당 발전안은 그냥 안으로서 이제 권고를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 절차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 상당 부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혁신안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꾸더라도 네, 기본적 정당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하거나 네. 합의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 다른 것이요. 그냥 의원 한 사람도 저도 그 전에 혁신 리포트를 만들어서 당에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의원으로서 그냥 구성원으로서 한 건데 별도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정당발전위는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에 부의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맹희 씨는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역대 최고위는 그냥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의 정치개혁에 관한 제안권을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최고위 권한의 그 내용, 그 분야에 관한 것을 위임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최고위하고 토론을 해서 하셨군요. 당원자치회, 네. 직접민주주의 사권, 그리고 당원자치회에서 권리당원 10명당 1명, 100명당 1명의 각 대의기구 선출권 이것은 기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당원들께서 들으시면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야 최재성 말은 좋은데 이거 대의원 말이야 당원들이 추천하자는 건데 지역위원장들이 이거 하겠어? 이러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글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네. 이 정도는 기 최고위원하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후 당무위 중앙위 과정은 최고위원들이 합의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고위에 안을 냈고 뭐 이제 최고위에서 또 토론해 가지고 당무위나 이런 데 올려 가지고 곧 이제 뭐 혁신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8일 이전까지 최고위는 정당 발전이 혁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당무위 중앙위를 밟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질문을 하나 또 드리면은 우리 강 땡땡님 우리 당원님께서 네.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강모모님이라고 그러고 모모님. 네. 땡땡은 저쪽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강모모님. 네. 권리당원들의 전화번호를 당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뭐 ARS 방식에서 직접 투표를 할 때 뭐 사용할 때 뭐 많은 비용이 들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투표 뭐 투표권 이렇게 당원들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ARS를 통해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또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할까요? 네. 그 이제 당원들께서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그랬잖아요. 당에서 ARS로 국민 선거인 날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문재인이냐 뭐 안희정 후보냐 뭐 이재명이냐 뭐 이렇게 그런데 몇 차례 하고 못 받은 분들은 우리가 5차례인가 했죠. 네. 못 받은 분들은 당 전화로 전화를 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당에서 유권자에게 거는 것을 아웃바운드, 네. 또 유권자가 당으로 거는 게 인바운드인데 소위 말해서 인바운드 하면 제일 좋죠. 돈도 안 들고. 그러나 투표율에 조금 그것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당에서 당연히 유권자들한테 또 신청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네. 의사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유모모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천에 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청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부정부패자들,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분들 이거를 이제 공천에서 좀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안들도 우리 혁신안에 냈냐, 이거를 명문할 수 있냐 이런 문의 같은데요. 이거는 뭐 과정에서 다 걸러지는 거죠? 네,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을 범죄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심사 자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네.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네. 걱정 근데 안 이제 뭐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뭐 재산이 있다든지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는 그쵸, 네.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모모님께서 이제 또 질문 주신 건데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냐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우리 손진호 우리 위원님께서 토론하면서도 많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당의 당원이면은 굉장히 활동하는데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좀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0만 당원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원이라는 이유로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 또는 이제 배제를 당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교사 공무원들은 일단 정당 가입에서 일정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학교 운영위원이 되는데도 정당을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종의 관습법 같은 형태로 그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뭐 임원이라든지 뭐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때도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내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 가입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좀 불이익을 받는 제도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당 발전위가 여러 측면에서 다 고민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도 오늘 회의에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된 건데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나 선거 중립 의무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자기들 내부 규칙으로 정당 가입하면 안 된다. 가입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법을 해서 네. 금지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입법 과제로 분리.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정발위에서 국회에서 내서 국회에서 법으로 아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당 이런 거 다 이제 예. 그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전 뭐 이런 데가 한전의 직원이라고 정당 가입 안 하거나 정치 활동 안 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괜히 우리가 안 좋은 문화가 있어서 네. 마치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그게 오랫동안 유지돼 와서 한전 내규로 그렇게 해버려요. 아, 내규로. 어떤 데는 또 내규 없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정치 활동, 정당 활동이라는 것을 공무원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입법 과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강모모님이 말씀하신 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50억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선 비용이. 그런데 대부분이 선거인단 신청하는 거 입력하고 접수하느라고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오니까 계속 인원을 늘려서 그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이고 ARS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당발전이 안중에 그때 선거인단을 모으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상설 국민 선거인단제를 하자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국민목 50%에 참여하고 싶은 분, 국민 몫에 참여하고 싶은 선거인단은 상설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비용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이런 것을 막아내고 선거 때는 또 좀 더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소모되는 비용은 오히려 선거인단 접수 과정에서 대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털고 나면 ARS 투표 자체로는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한 뭐 정당 가입 관련해서 조금 저도 네. 보완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당의 국정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의원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과거에 실제로 야당의 당원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이데올로기 공작을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예를 들면 야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공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원이 되는 것을 뭔가 불언시하고 당원이 되면 예를 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국정원천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뭐 잘못된 이런 문화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혁신보고 대회 한 끼 득쇼 이런 데서 한 20번 얘기했습니다. 네. 네, 21번째. 네. 그리고 저희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을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정당의 후원이 필요하죠.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저희 논의 중에 그런 정당 그 재정에 관한 이런 부분도 좀 토론을 좀 했잖아요. 아이디어도 내고 뭐 그 민주 펀드라고 이제 당원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당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당원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예산까지도 당원이 내서 이제 한번 완결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민주 펀드라고 저희가 해서 한번 진행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 당의 재정 관련해서의 그런 우리 혁신안 요거는 또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먼저 약간 지역적인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좀 전체적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당비 납부하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당원들이 1,000원씩 월에 이제 내시는 분들이 다수인데 이게 보통 CMS나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이제 그것이 빠져나게끔 이렇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 수수료가 300원 또는 350원 정도? 1,000원 내는데 네, 네, 300원. 네. 네,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은 이 당비가 당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이제 기대하실 텐데 그 비용이 너무 발생을 그렇네요. 많이 30%를, 한다. 그래서 물론 당비를 인상하는 방법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시 납부로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수수료 한 번 내는 건가요? 그렇죠. 수수료가 더 이제 예를 들면 절감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저도 평소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정당발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그 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좋네요. 그게 이제 근원이 연납을 금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경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년치를 그냥 대납 내지는 강요케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경우가 예전에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우리 당이 상당히 안정되면서 권리행사 기준일 제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고위에서도 발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 4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에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자로 그렇게 기준일을 4월 1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납을 하거나 일시납을 해도 이제 그걸 소화할 만한 이런 정당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네. 진짜 할 건 다 다 했네요. 네. 그냥 큰 거 작은 거 막 네. 구석구석 우리가 당비가 들어오면요 100% 시도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은 국고지원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당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조정교부금제처럼 좀 당원이 많은 시도당도 있고 또 TK처럼 완전히 또 어려운 시도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를 걷어서 취약 지역의 교부금처럼 조정교부금처럼 주는 제도 또 예컨대 경기도당이다 그러면 경기도당 내에도 성남하고 연천하고 뭐 양평하고는 당원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도당에서 5대5로 뭐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당과 네. 각 지역위원회가 30%를 도당에서 양평과 같은데 연천과 같은데 취약 지역을 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한 조정당비 제도를 괜찮네요.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네. 민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펀드가 아니고 특별당비제도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공천 받을 때 당비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악용 내지는 변형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당원들이 그냥 1,000원, 2,000원 당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당에서 한다 그러면 그 해당 사업에 특별당비 제도를 활용해서 민펀과 같은 그런 것에 일시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런 제도가 사실은 정치 문화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지역위원장이 사실은 당이나 지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경비들을 본인이 다 이제 어쨌든 음성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담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네. 이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의 지역 뭐 예를 들면 활동이든 시당 운영이든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직접 그것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투명하고 당원들의 힘이 더 세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채팅창에요. 김빈 대변인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재정 건전한 재정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는 당원증 논의를 지금 여기서 그런가요? 주도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강퇴 되나요? 네. 네. 그 당원증 요것도 이제 사실은 혁신안 출범할 때 당원들께서 혁신안에서 좀 이런 것도 해야 하지 않냐. 이게 또 혁신 다른 당이 없으니까 또 혁신안일 수도 있는데 당원증 혹시 좀 계획을 하셨나요? 중요한 거는 김빈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원증 얘기하느라고 제가 지적한 것도 몰라 지금.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퇴시켜 주십시오. 당원증이 디자인한다고 된 게 아니고요. 좀 네.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우리 이제 혁신안에도 있습니다만 당원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오래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소팅도 안 되고 네. 부분도 잘 안 되고 당비 액수별로 네. 혹은 뭐 이런 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돈을 들여서라도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정교하고 현대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을 권고키로 했고요. 절대 찬성합니다. 네. 네. 정말 말도 안 돼. 네. 해봤지만 생각 밖으로 이거 원시적입니다. 음. 그래서 이걸 좀 현대화하는 데 투자하고 두 번째로는 당원증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적립된 포인트로 당비를 내거나 굿즈를 살 수 있게 법률 검토도 끝났습니다만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1년 번호 제도를 하게 되면 당원 당번호? 관리나 당원 소통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디자인은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설계, 네. 기왕하는 당원증을 어떻게 당원 공동체나 네.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을 아울러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늦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이 실시간 채팅방에 좀 굉장히 뭐 내용이 많네요. 저희를 응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근데 뭐 이렇게 김민님 뭐 이런 내용도 뭐 하트도 있고 뭐 이러네요. 최의원님 뭐 메롱 뭐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뭐 네. 뭐 아까 하신 얘기 좀 덧붙여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당원인데 당비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정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를 조회를 하면 내가 당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나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 혹시 내가 집을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새롭게 당에 대거 가입한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당의 시스템은 아직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제 정당 발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안을 고민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고른 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 얼마 내는지 아는 거는 네. 기본인데 그게 아직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아직 안 돼 있었다. 그 자기 정보 수정권도 없잖아요. 수정권도 네. 없고 어디 네. 그래서 원래 정발이가 출범할 때 멋있는 말을 공유했어. 네. 정당 발전위의 혁신안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같이 갖고 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네. 아, 멋있네요. 네. 네. 현미경 담당하시는 마홍경 담당하셨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또 질문들 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응원합니다. 민주당 부디 500년 정당으로 만들자 뭐 이런 게 또 있고. 네. 그리고 500년 정당이요. 근데 아까 그 당비 잠깐 이야기하면은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권리 행사 기준 막 좀 복잡하잖아요. 네. 네. 언제 뭐 6개월 가입 뭐 1년 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안 밀리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해주기 위해서 또 좀 그런 당원제 좀 개선을 좀 했는데 그게 혹시 뭐 평생 당원제, 100년 당원제 약간 이런 게 좀 개념이 좀 차용이 된 거죠? 당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00원 이상인데 네, 대부분 이제 1,000원을 내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5년 이상 내면은 권리당원이 당비 1,000원 이상을 연체하지 않고 내면 평생당원하고 평생당원은 그럼 뭐냐? 어떤 선거도 별도의 비율을 갖는 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대신 조금 더 그래서 네. 3,000원 정도. 네, 3,000원. 네. 네, 그리고 대의원 되면은 뭐 네. 한 5,000원 정도 네. 이렇게 좀 차등을 두는 게 그러니까 그 좋지 평생 당원이든 그런 걸로 이제 본인이 그런 당원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권리 당원인지 아닌지 요거를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투표할 수 있다 요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항상 할 때 너 권리 당원이냐 아니니 건당이냐 아니니 막 확인하고 당한테 물어보는데 당도 뭐 즉각적으로 반응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후보마다 좀 예민할 수 있는데요.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처음으로 국민 참여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일부를 이 랜덤에서 선거인단을 만들었고 대의원하고 섞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2002년 노무현 후보 선출할 때 이후로 2007년, 2012년, 2017년 올해는 전부 국민 경선이었습니다. 국민 경선.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 권리당원들께서 대통령 선거 때 권리당원이 참여를 못하고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한 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번 전통적으로 해왔던 룰을 바꾸려면 굉장히 갈등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생당원 제도가 결국은 그 문제를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 이제 혁신안 매뉴얼 배포되는지 이런 문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 한 말씀 드리면은 정당발전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저희 혁신안
1차 설명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쉽게 읽으시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전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아까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그 혁신안 1차 설명집을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당원 소환권 비율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네요. 천 위원장. 네, 뭐 10% 정도 지금 현재는 10% 정도 20%인가요? 네. 지금 현재 20%인데 이제 10% 정도로 낮춰달라 이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충분히 그 논의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게 10%도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조금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비례대표 국민심사제도 당원 새누리 하다가 왕창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비례대표 나가면 어떡하냐, 뭐 또 그 바람머리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지적인데요. 권리당원은 해당 선거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게 당대표 선거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 행사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까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하는데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총수의 3%나 5% 정도의 추천을 받는 자만이 당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것도 권리행사 기준입니다. 1년 전 입당해서 6개월 이상 당원을 낸 자. 비례대표 국민공천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건 일반 국민이니까 이제 다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위원을 100명당 1명씩 선출해야 되는데 그 100명의 기준이 뭐냐? 1년 전에 입당해서 당비낸 당원들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것. 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행사가 그냥 어저께 입당했다고 오늘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어떤 선거든 권리 행사 기준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좀 사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그 측면에서도 이제 이 시스템이 현대화될 필요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내가 권리 당원인지 여부를 사실은 이제 확인하기가 어디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지금은. 자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권리당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조회해 줄 수 있고, 권리당원. 왜냐하면 우리 당원 단계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대로 이제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여러 가지 오해 시비도 없을 거고,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권리당원 이제 자격을 이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혁신안 중에 그 국회의원 뭐 나가고 싶은 사람들 무조건 현역이든 모두 이렇게 다 경선 붙게 해놨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여기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는 출마하실 건가 봐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여기 어느 당원분께서 그 예비 후보 등록 받으려면 몇 % 이제 추천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당원 명부 공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추천받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당원 자체가 해답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논의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당원 자치의 활동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당원 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원 맵을 통해서 당원들의 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정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1년 이전부터 지역에서 자기가 당원을 직접 모집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는 갑자기 나타나는 후보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당원 자치회 활동을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하시면서 네.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준비를 하시고 하면 네. 충분히 그 길이 저는 열린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것이 좀 안착화되면 네. 저희 당이 상당히 안정된 구조로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네. 배출하고 양성해 나는 구조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하여튼 그 당원 자체가 진짜 핵심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하지 말라는 얘기고, 네. 당원 명부는 공개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활동하거나 당원을 모으거나 최소한 그래야 공직 후보로 민주당의 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천 경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 요건을 권리당원들께서 거르고 이러는 장치를 한 겁니다. 네. 갑자기 하지 말라는 얘기. 네, 제가 그
사무국장을 지난번에 이제 작년 여름까지 전당대회까지 이제 사무국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우리 온라인 입당하신 분들의 가장 그 좀 요구고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당원 명부를 공개를 안 하냐. 요게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말씀 드리면은 그 당원 명부가 이제 뭐 개인 정보가 일단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당 문화, 정치 문화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당의 당원이면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당원인 거를 숨기고 어쨌든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 당원에 가입하고 이렇게 당비도 내는데 내가 당원인 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공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당원 명부를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당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위원장님도 있습니다. 쉽게 못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그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위원장은 아실 수 있구나. 지역위원장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저도 조회를 하고 그것을 검색할 때 꼭 그 경고 문구를 봅니다. 이 뭐라고 뜨죠? 당원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지 않지 철저히 관리해 준다. 거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경고 문구 꼭 확인을 저희도 하게 돼 있죠. 네.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원 명부 이런저런 이유에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네. 배우자는 못 봅니까 위원장의 배우자? 뭐 제가 보여주면 못 보겠죠. 네. 철저하게 관리 안 하시네요. 근데 그 위원장님도 그 시스템 이제 써보시면은 그 뭐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뭐 전 당원들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강북갑 지역, 서울 강북갑 네. 지역에 수유 1, 2, 3동, 네. 원 1, 2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 있는 네. 저희 당원들 명부만 제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네. 손준호 위원장님 그 지역위원장 되시고 당원들 많이 늘었어요? 지금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한 지난 총선 이후에 대선을 거치면 한 2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권리당원. 권리당원이 한 2배 권리당원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은 3배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당비를 실제로 그 다음에 당비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은 당비를 약정하시는 분들은 3배 정도 늘은 것 같고 당비를 내시는 분들은 2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하시네요. 다음번에 꼭 네. 가능성이. 아니 근데 꼭 천 위원장님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상담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덕이죠 뭐. 네. 네. 지역에서도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굉장히 빨리 넘어가시죠. 네. 여기 채팅창에요. 그 입당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문자 한 번 안 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당원들께 또 어떤 분은 보내고 어떤 분은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하면은 그냥 백수십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기반 정당이 되자는 게 앱을 많이 깔아 놓으시면 정말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하고 거기에 또 당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자 보내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문자를 드려야 되는데 뭐 비용도 비용이고 뭐 하여튼 어려운 문제. 참고로 나는 민주당이다 당원지도 앱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 푸시 알림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장착이 바짝바짝 되고요. 뜨는 거. 내년 그러니까 공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당원들이 대응해야 될 메시지도 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메신저도 나올 계획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당 공식 앱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까시고 나는 민주당이다 당원지도 앱도 까시고 그러면은 당 소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받는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사실상 당원 명부를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왜냐면은 이제 그 나는 민주당 앱을 통해서 활동하고 메신저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남갑 뭐 청담동에 이렇게 이제 제가 무슨 당원 자치의 모임을 만들면은 거기 근처에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면은 이 참여하는 분들이 청담동 권리당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정발위에서 되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지금 들고. 그리고 또 혁신안 중에 저희 급작스럽지만 또 소개해 주실 혁신안 또 있으신지. 저희 뭐 이거 통과 안 된 것 중에 뭐 비하인드. 비하인드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좀 황당하실 수 있는데 핵심은 홈페이지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SNS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소통 구조를 더 강화하자라는 플랫폼을 취지에서 강화하자.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지금 요즘에 기업들의 추세도 홈페이지는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도 그런 소통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당 홈페이지가 또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홈페이지를 이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다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또 질문 중에 이제 혁신안 이게 아까 언제 시점이 언제부터고 이게 통과되는 거냐,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대선 총선 대선하면서 지방선거도 우리가 이기자 당원들이 이제 뭐 그런 열기가 벌써부터 이제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혁신안은 총선부터 총선부터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부터 그렇게 적용되고요. 네. 지방선거에도 영향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저희가 규정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제시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또 급작스럽지만 또 혁신안 중에 이거 자꾸 급작스럽다. 거의 끝나가서 사실 오늘 정발위에서 의결된 안이 곧 발표될 텐데요. 네. 조금 우리 당이 정말 새로워지고 또 국민들이 놀랄 만큼 이겼는데도 그렇게 각오하고 혁신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만한 안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안도 있죠. 그게 매우 놀랄 만한 네. 안이죠. 네. 그거는 우리 당의 이제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제 전체 국민들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꽤 좋아하실 네. 그런 안도 있습니다. 네. 그 또 이제 어제 3차 혁신안 중에 그 온라인 당직자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뜨거워요? 추운데 잘 됐네. 네, 그러니까 아재 개그 반성할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사실은 지금 온라인 당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촛불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의사 표출하는 거고 이제 정당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좀 제도화시키고 이러는 게 온라인 당직자 이 도입한다는 이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상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도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당원들이 온라인 당직자로 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김빈 대변인이 디지털 공보단을 당원들께 공모를 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 선발되신 분들 보면 네. 정말 훌륭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발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 뭐 우리 나는 민주당이다 앱 그거 디자인 또 우리 웹 포스터 그냥 자동 판매기 같아. 그냥 미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냥 나오는데 이 수준이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열일하실 자발성이 있고 또 이렇게 뛰어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맨날 이렇게 가슴 졸이고 가슴 아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와 구조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기획 사무총장 제도를 둬서 네. 별도의 인원과 별도의 예산을 아예 쫙 짜겨버리는 거죠. 7대3. 네. 우리가 한 게 7대3이죠. 그래서 기존 고전적인 업무, 총무, 조직 이런 고전적인 업무는 인원 70, 예산 70.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업무 이런 온라인 기획사무총장 여기 인원 30, 그다음에 예산 30,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50대 50 맞춰가게 이런 것을 어느 규정에 담아 놓으면 그게 제도와 구조를 주는 거거든요. 모였는데 맨날 아이고 이거 뭐 당원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하고 뭐 막 하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면은 그냥 애써서 오신 분들이 그냥 실망도 하고 기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발이는 그 아이디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구조를 주는 것을 이미 이제 의결을 해놨다. 너무 좋네요. 사실상 그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그 이렇게 당원분들 기존의 당직자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100명 있는 당직자들이 가짜 뉴스를 잡아낸다는 게 어디서 가짜 뉴스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바다를 항해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당원 많은 집단 지성이 힘이 없으면은 가짜 뉴스 것도 사실상 뭐 잡아내 가지고 이제 뭐 좀 조치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온라인 그 당직자제도 잘 돼 가지고 좀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혁신안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현안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당 뭐 합당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 꼭 권리당원 의사를 물어달라 뭐 이런 이제 염려의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정발이안이 그런 겁니다. 대표가 바뀌면은 당 노선이 바뀌거나 당헌이 바뀌어버리거나 합당을 마음대로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8일 최고위 통과되고 네. 이제 12월 안으로 이게 다 통과가 돼야죠. 중앙위까지. 그렇게 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그렇죠. 주장을 하되 대의원과 당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네. 합당이나 이런 거. 그래서 매번 이걸 정치인들끼리 논쟁해서 최재성은 합당 반대. 네. 누구는 합당해야 된다.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믿고 가자. 그래서 아니다. 너 아무것도 모른다. 의석수가 중요하다. 이거를 정치인들끼리만 논쟁하면 바라보는 당원들은 그냥 방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력이라는 건 그때 나오는 거죠. 정치 지도력이라는 거. 어느 사람이 주장한 것이 설득력이 있고 전체 구성원들이 그 주장을 동의를 해주면 그게 당의 주류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발이의 혁신안의 아주 특징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중요 사안에 대해선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해라. 네. 위임한 사안도 대의원들을 우리가 선출하겠다. 네. 요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그리고 마음대로 못 바꾼다. 마음대로 바꾸려면 토론하고 결정하자. 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당규와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바꾼다 그런 거죠. 당원도 마찬가지. 네. 그렇구나.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당원, 당규, 네. 강령, 네. 그다음에 공천제도 이런 것들,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이 네. 다 사실은 얽혀 있어요. 그게 당권이거든요.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스무스하게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네. 사실은 보면은 바른정당이랑 뭐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 뭐 몇 명 의원들 가시고 막 그랬는데 통합하니 장합하니 했는데 거기에 당원들 자유한국당이나 그 바른정당의 당원들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당은 다르겠죠. 네. 우리도 과거에 그랬죠. 네. 우리도. 제가 이제 비하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당직자였는데 민주통합당 마지막 민주통합당의 이제 당직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합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합당 소식을 사실은 중앙위원, 뭐 당무위원 아무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몰랐는데 제가 거의 빨리 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요일 날 제가 네. 당번 근무였는데 그때 김한길 대표님이 이제 그 기자회견 한다고 안철수 대표랑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한 10분 전인가 5분 전에 문자를 딱 뿌렸어요. 문자도 딱 제가 보냈거든요. 기자들한테. 네. 문자 공지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파일 하나를 주더라고요. 합당에 부역하셨네요. 어때? 네. 그렇네요. 네. 합당 결의문인데 네. 이거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어쨌든 기자들한테는 뿌려야 되니까 네. 그 생방송하는 그 시간에 한 5분 전인가 3분 전에 저한테 먼저 온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문자를 그거를 메일을 보내고 이제 그 중앙위원 당무위원들한테 합당합니다 이런 문자 공지도 다 제가 보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요. 이거 진짜 이 질문에 꼭 대답해야겠어. 채팅창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놓고 네. 또 당대표가 어마한 바뀌면은- 사람이 되거나 해서 또 바뀌면 어떡하냐인데 그게 정발이 혁신안의 이번에 특징입니다. 맞아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바꾸려면 당원이나 이거를 바꾸려면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이제는 걱정이 없다. 네. 다수의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 대표 끝나시고 혹은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고 그래도 요번에 요 안만 통과가 되면 바꾸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바꾸면은 그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동의받느냐? 소수의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권리당원과 전체 대의원 중앙위원회 통일을 받으니까 바꿀 수 있게는 해놨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다수의 흐름에 다 존중하고 따라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발이가 이제 활동 기간 끝나고 지도부가 다음 지도부 누가 되든 간에 요번에 통과되면 그게 안착이 된다.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해산도 어렵더라고요. 땅의 해산도. 예, 네. 끝까지 500년 동안 계속 해산을 만들어. 해산하기도 하여튼 몇 명이 네. 모여가지고 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국민 투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총투표 당원끼리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까 뭐 안땡땡 네. 네. 이제 김모길 전 대표님 계셨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만약에 당 대표가 만약에 됐어, 그럴 리도 없지만 민주당이. 당 밖에 계시지만요. 그런데 이거 공천 특별당규를 바꾸려 그래. 그럼 그 전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딱 해서 당무위원회에 임명직이 많잖아요. 네. 당무위원회 통과시키고 중앙위원회도 임명직이 꽤 있거든요. 그래갖고 벼랑 끝에 딱 몰아가지고 해서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대부분 당규잖아. 네. 그리고 세칙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특별당규화를 딱 되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해서 됐다. 네. 당대표. 그래도 이걸 바꾸려면 전 권리당원 토론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완전히 콘크리트 치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떤 분께서 우리 최재성 위원장이 시스템주의자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그때 고생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하도 친노 패권주의 다음 총선 20대 총선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제대로 임명 못하고 저 하신 본부장 죄로 하셨죠. 그냥 연일 뉴스에 세상에 사무총장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결국은 탈당하고 뭐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 대표께서 원래 지론이기도 하고 대표가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공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때 김상곤 혁신이 최대의 과제가 99% 했던 일이 총선 시스템 공천을 설계하고 혁신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선의를 믿는 거는 좋은데 좋지만, 한 사람 몇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정당이나 국가가 관리되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제도를 시스템화시켜서 당원 제도도 시스템화시키고 의사결정 체계도 시스템화시키고 다 시스템화시켜서 다음에 바꾸려는 것도 시스템화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곤혹을 치렀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시스템 공천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쳤어 한 번.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 환경 때문에 더 나가시질 못한 거죠. 네. 20대 총선 친문 패권 아니다. 그리고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하도록 만들겠다 했는데 공천 말고도 시스템화 시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의 첫 삽을 뜨시고 온라인 입당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하신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청와대에 계시지만 그 문재인 그 대통령님 당 대표 시절에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께서 정발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불세출의 사무총장인 네. 우리 정발 위원장님께서 남아가지고 그때 대표님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그 시스템 공천 이것도 지금 이제 정발이 안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멋집니다. 저는 뭐 저 혼자만의 해석인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성공하고 또 집권하려면 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제 100만 이상의 당원들 들어왔을 때 당을 완전히 현대화시키고 구제적으로 시스템화시키면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또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견마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고 뭐 괜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뭐 이렇게 안 한 거죠. 다른 거를.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저 혼자만의 해석인지는 몰라도 3번을 이 정발이 혁신안 관련된 것을 사실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온라인 입당과 인재 영입으로 우리 당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고 하나는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당의 직접 민주주의 설계 혁신 안 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도부 청와대 만찬 했을 때 정발이가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 갑자기 뵙고 싶어요. 네. 아니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거 끝나고 아직 못 뵈셨.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인의시계가 없는 걸로 봐서. 네. 네. 이제 좀 약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되고 있죠. 네. 시간이 하여튼 마칠 시간. 제한 없는 건데요. 네. 제한 없는 거예요. 채팅창에 네. 질문이 네. 더 올라오면은 조금 더 하고. 네. 아니면은 네. 또 하고. 네. 네. 채팅창에 뭐 우리 최 위원장님 응원하는 글이 뭐 많네요. 뭐 자발 희생자, 자발적으로 총선 포기하셨다는 그 의미인 것 그 같고.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민주당 애타게 정말 잘 되길 기도합니다. 네. 내년 지선 싹쓸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크게 없네요. 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 발언 하고 뭐 혁신안 소개하셔도 좋고 뭐 특별히 개인 신상 이야기 하셔도 좋고 네. 정리 발언 이렇게 하는 시간 갖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준호 우리 강북갑 지역위원장님. 네, 수유동, 인수동, 우이동, 번 1, 2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북갑 지역위원장 천준호인데요. 네. 네. 당이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이번 정발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역사 그리고 운영 실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중심이 되는 당원들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질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대거 당에 사실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상생 중심으로 저는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당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예를 들면 관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정당발전위원회가 그 물을 만들겠습니다. 네. 열심히 헤엄쳐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 네. 저는 끝까지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정발이 활동 기간은 28일까지입니다. 한 번 더 연장 할 수 있는데 28일 날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출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불출마 취소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보통 혁신안을 하면 밖으로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고 당도 대통령도 지지율이 정말 생각보다 높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믿고 또 기대치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슈 파이팅이 없었습니다. 혁신안 관련되고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한 겁니다. 이것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적하고 싶은 사람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했고 또 정발이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슈화 시키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봉쇄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발이 혁신안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저는 세계 정당사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징표가 될 거다. 그리고 오늘도 몇 분의 정치학, 사회학 하신 분들을 오늘 그리고 최근에 자주 뵀는데요. 연구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최초로 융합한 정당이고 또 유럽식 대중정당과 미국식 지지자 정당을 또 융합한 정당이고 또 각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와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구조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도를 한 가지로만 보지 않고 양면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종으로행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연관짓고 통찰해서 만든 혁신안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당원님들, 지지자님들의 경험과 실력이면 저는 이거 다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발이 1차 혁신안 시안이 앞으로 한 차례 더 나와서 최종안이 만들어질 텐데요. 1차 혁신안 시안이 지금 정발이 공식 계정에 게시돼 있습니다. 찬찬히 잘 봐주시고요.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궁금하신 점, 또 제기하실 문제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고 정발이안이 통과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강남 갑 네. 다 정봉주 전 의원 같아. 네. 근데 이제 뭐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는 강남구 의원이고요. 여선웅입니다. 정발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 당규 관련해서 이제 조금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당원분들, 이렇게 새로 입당하신 당원분들, 당원 당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문의도 저희 정발이 위원한테 또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발이가 이번에 이제 오늘 최근에 있었던 뭐 내용 관련해 가지고 당원분들 궁금하신 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뭐 이런 시간 자주 또 원하시면은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발이 혁신안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도 정발이 혁신안이 잘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잘 지켜지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 당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